오늘은 나를 살피는 기술 신재현 선생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강남 푸른 정신건강의학 대표 원장이신 신재현 님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마음의 오르내림을 받아들이기. 우리 마음은 매 순간 그 모습이 변합니다. 수면을 얼마나 잘 취했는지, 늘 날 지적해대던 상사와의 사이는 어떠했는지, 배가 고픈지 혹은 부른지와 같은 그날의 여러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늘 조금씩 바뀝니다. 많은 이들은 마음을 파도로 표현합니다. 감정은 순간의 거세게 우리 마음으로 밀려왔다가 금세 다시 잔잔해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 항상 파도와 같은 출렁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일지도 모른다라고 작가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파트가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내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려면 1파트. 2파트는 인간관계가 힘든 당신을 위하여. 3파트는 나를 사랑하는 습관,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힘, 자존감 키우기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나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랄프 월도 에머슨의 이야기를 가지고 책은 시작해요. 나를 사랑하는 힘, 자존감. 자신 스스로에 대한 평가라고 작가님은 해석하면서 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향상하기 위한 3단계로 내면을 알아차려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1. 우선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우한 성장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렸을 때 겪었던 사소한 사건일 수도 있고 일단 그 뿌리를 알아보자 라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성장 과정, 나에게 영향을 준 사건, 인물, 그들로부터 내가 얻은 경험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설이 낀 유리로 바라보는 밖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 유리부터 닦아내고 자신의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 괴물 같아 보였던 희미한 무언가가 사실은 우스꽝스러웠던 나뭇가지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일어난다. 내지는 그것을 직시하게 될 때는 그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내 내면에 있는 문제도 제대로 직면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 없이 자존감의 상처를 받는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과거를 한번 찬찬히 돌아봐라 라고 작가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 상황들에 대해서 인지해야 한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취약한지를 알아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취약한 상황들, 요소에 대해서도 알아차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화를 낼 법한 상황에도 나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웃어넘길 수 있는 상황에도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삶 속에서 부단히 실천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 나를 비하하고 있진 않은가, 너무 많은 것들을 스스로에게 자책하고 있진 않은가. 그래서 자기 비하와 자책을 줄이고 나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습관을 가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자존감 향상과 변화라는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삶이 즐겁지 않은 당신에게 무기력하고 즐거움을 얻지 못할 때 혹시 우울증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취가 즐거움이 핵심이다. 매일매일 활동을 기록해라. 기록의 힘은 강력하다. 그리고 보상,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보상을 줘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활동을 80% 채우면 나는 무엇을 사겠다. 이런 정적 보상을 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낡은 분노를 털어내라. 낡은 분노를 털어내라.
쏟아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 막 분노가 일어날 때, 낡은 분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스키마 화학 작용이라는 건데요. 어떤 상황에서 자동적 사고로 인해 내가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걸 스키마라고 얘기하는데, 인지치료 창시자였던 백은 이런 스키마, 다른 말로 심리도식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게 마치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천천히 내가 만약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한번 되짚어보면서 이런 잘못된 자동적 사고를 털어내버려라 라는 거거든요. 분노의 감정을 내려놔라. 낡은 분노 감정을 설명하는 열쇠는 바로 이 스키마다. 누구나 타고난 유전적 기질과 성장 과정의 경험을 통해서 고유의 독특한 관점, 스키마를 지니게 된다. 다른 관점을 지닌 이들은 즐거운 일과 슬픈 일, 화가 나는 일에 대해서 관점도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다양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인식 체계가 있다는 거죠. 유독 사람이 멀어지는 느낌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연락이 닿지 않아도 불안해하거나 전화를 계속 거는 이런 것들은 내 안에 나를 떠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버림받은 스키마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낡은 분노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분노가 폭발해서 분노 발작을 일으키는 건 아닌지, 마치 아이가 무언가를 사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그런 발작, 분노 발작처럼 내 마음 속에 안에 여리고 상처받은 그런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의 상처를 가진 어린 아이 감정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바라봐 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분노를 다루는 4가지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감정 환기하기. 압력밥솥에 김이 잔뜩 끼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열어버리면 펑 하고 터져버리겠죠. 압력밥솥에 밥이 다 될 때쯤 압력밥솥은 어떻게 되죠? 김을 차츰차츰 뺍니다. 그것처럼 압력밥솥에 김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그대로 둔다면 뻥 폭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압력을 서서히 빼는 것처럼 내가 분노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감정을 환기하자는 거죠. 주의를 돌리는 거죠. 텔레비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노래를 듣거나 이완시킨다.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산책을 하면서 분노에 휩싸여 있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겁니다. 자리를 피한다. 그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에 자리를 피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공감한다. 여기서 공감은 안 그래도 열받는데 뭘 공감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공감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정도만 공감해도 충분하다. 세 번째, 상황을 깊게 파악하기. 1단계, 2단계를 거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긴박한 상황에 일단락이 되었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내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건강한 감정 표현을 연습하는 것. 이건 비폭력 대화의 책에 나오는 부분을 인용하셨는데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라고 작가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상황, 감정, 욕구, 부드러운 부탁.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해요. 상황, 땡땡 상황에서 감정, 나는 땡땡을 느꼈어.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당신이 말을 하지 않고 나가는 상황에서 나는 슬픔을 느꼈어. 그러니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필요해. 나와 같이 있어 줄래요? 상황, 감정, 욕구, 부드러운 부탁을 가지고 이런 대화 방식으로 대화를 하라는 거죠.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있는데 그 비폭력 대화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불안, 왜 생기는 걸까라고 하면서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라고 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불안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인간에게 당연한 건데 이 불안이 너무 심해지면 일상생활이 안 된다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불안을
불안이 왔을 때, 아,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라고 인지하면 또 불안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림받음의 덫에서 벗어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상담 사례가. 그래서 이별을 하는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이 사람에 대한 상담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외로운 감정이 느끼는 것이 버림받았다라는 덫의 활성화가 되어서 자신이 그 사람에게 매달리는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외로워요. 인간은 누구나 외로운데 그런 외로운 감정을 잘 이렇게 어루만져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 스스로 외로움을 잘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외로움을 유독 못 이기는 사람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 외로운 감정 이꼬르 버림받았다. 근데 외로운 감정이 된다고 해서 버림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근데 아까 스키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싫어서 매달리는 상황이 된다. 뭐 우울증 치료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프신 건 어떻게 보면 우울증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강한 중년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 건강한 중년의 삶을 준비하려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거기에 소속이 되고요. 평생 취미를 찾아보고요. 부부 생활을 재편하고 예전에는 아이 중심이었다면 아이가 다 성장하고 나면 다시 부부 생활을 재편하고요.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건강한 중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는 스킬이 어떤 게 있냐면 자존감은 학습된다. 다시 배울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면서 칭찬, 자신을 칭찬할 수 있도록 나를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칭찬 일기를 한번 써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써보라는 거죠. 메모장을 열어도 된다. 거기서 오늘 하루의 칭찬거리, 나에게 잘했어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써봐라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정의 파도를 타자. 아까 이 저자가 맨 처음에 시작이 우리 마음에는 출렁출렁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파도가 거세게 밀릴 수도 있고 잔잔하게 밀려올 수도 있으니 그 파도를 잔잔하게 잘 알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감정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감정에 거리를 두자.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정의 파도를 타자. 감정의 은유화라고 하면서 감정을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다면 인식된 감정을 시각화하고 감정을 잘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냇물에 낙엽을 띄워 보내는 것처럼 감정을 띄워 보내기, 마음의 파도를 타기, 흘러가는 구름처럼 흘러가는 구름을 상상한다라는 거죠.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인지하라는 겁니다. 인지만 해도 알아만 차려도 감정에 먹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다라는 이야기를 저자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변화의 시작은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그 패턴이 나를 파괴하는 패턴이라면 그 패턴 인지하고 끊어야 되겠죠. 우리 삶은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이렇게 잘 짜여진 천 같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패턴을 봐야 된다는 거죠. 내 과거에 어떤 패턴으로 살아왔는지를 인지 못하면 결국 또 그런 패턴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그 패턴을 끊어내야 되겠죠. 마음에도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을 정리할 때 가장 좋은 것은 한번 하얀 종이에 나의 감정을 한번 쭉 적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저거만 봐도 그 감정이 조금 내 마음이 좀 정리가 되거든요. 그게 일기를 쓰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냥 A4지 깨끗한 A4지 한 장 꺼내서 그 감정을 적고 그 감정을 갈기갈기 찢어서 버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나를 반복적으로 괴롭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까라고 내가 관점을 바라보는 관점을 살펴보자. 성장 과정의 경험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 성장 과정의 경험이 뇌에 흔적을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요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대상관계 이론과 연결되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초기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격이 아이의 감정과 행동 패턴을 좌우하지만 성장 과정의 경험이 차츰 쌓이면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일종의 틀이 형성되어서 아이는 이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관계와 관련된 경험했던 강렬한 감정적 기억들이 뇌에 깊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3가지 알아차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알아차려야 할까요? 희뿌연 안개 속에 나를 괴롭혀왔던 흔채 모를 괴물에 대해서 마주보자는 거죠. 부모님을 비롯한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스키마의 용각들, 타인과의 관계 때 나를 바라보려 했던 반복적인 노력, 이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두터운 습관의 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면 변화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또 이렇게 나와요. 왜 나만 바뀌어야 하나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나의 가족과의 관계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관계는 쌍방입니다. 내가 바뀌면 쌍방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내가 어떤 패턴이 바뀌게 되면 그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계는 쌍방향이다. 투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에게 직접 물어보지도 않아놓고 내가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걸 투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상대방 탓을 하는 거죠. 남 탓. 상대방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상대방이 바뀐다 라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독심술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투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독심술 때문에 관계를 망친다라는 거거든요. 그 독심술은 내 마음의 반영인 거지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것들 내지는 뭐 대상관계 이론에서도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런 병리적인 형상들을 그냥 투사, 남 탓해버리고 합리화해버리고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것들이 직시하고 그렇지 않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자라는 거죠. 저자는 사회 불안, 건강한 자존감 회복이 답이다라고 하면서 자존감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존감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아주 작은 성취를 계속 반복하자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성취를. 네. 뇌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자존감도 아주 작은 것들의 성취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에도 약간의 거리감이 필요하다. 네, 경계는 두어야 되겠죠. 나와 너와의 관계에 대한 경계는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소유하려는 욕심은 나르시즘이고요. 그 사랑을 소유해버리려고 하는 건 결국 파국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나를 사랑하는 습관. 온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관리. 퇴근하고도 카톡이 막 오면 참 힘들죠, 그죠? 보시지 마세요. 네, 한참 뒤에 확인하시고. 퇴근했는데도 그 일을 자꾸 물으면 안 되죠, 그죠? 네. 나는 지금 여기 있는가? 여기 못 있을 수도 있다. 퇴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업무 연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쉼없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일 중독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일 중독 척도를 한번 제가 여기 작가님이 써놓은 일 중독 10가지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 시간을 쫓기고 바쁘다. 2. 동료들이 그만 끝낸 후에도 계속 일을 진행하곤 한다. 3. 계속 일을 벌이고 바쁘게 지낸다.
4. 친구들을 만나거나 취미 혹은 여가를 보내는 것보다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 5. 점심을 먹으며 전화 통화를 하는 동시에 메모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 일을 처리한다. 내가 하는 일이 즐겁지 않을 때조차도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7. 가끔 내 안에 무언가가 나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도록 충동질하는 것을 느낀다. 8. 그 일이 즐겁지도 않을 때에도 일을 열심히 해야 할 의무감을 느낀다. 9.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편하지 않다. 10. 일을 하지 않을 때 죄책감을 느낀다.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혹시 워커홀릭, 일중독은 아닌지에 대해서 작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럼 일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하면 잠시 일을 멈추고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를 쌓아가자. 작은 변화를 쌓아가자. 이 책에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요. 우리 뇌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 아주 작게 변화해야 합니다. 네, 우리 뇌는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작게 변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일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주말, 갑자기 퇴근 후에 아무런 일도 하지 마라 그러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한 10분, 30분 정도 할 수 있게끔 20분, 10분 이렇게 줄이는 것도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변화를 쌓아가자. 일을 멈추고 휴식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필요로 하고요. 너무 많은 일이 걱정이 된다면 약속을 정해서 30분, 1시간 정도 그때만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천천히 아주 조금씩 변화해 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건강한 중독을 바꿔보자라고 합니다. 요가, 명상, 등산과 같은 악기 배우기, 가구 제작과 같은 이런 건강한 중독으로 빠져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삶은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 삶을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에게 없을 수 없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스트레스를 자동차에 비유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은 자동차가 지나가는 길이다. 받아들이는 개체는 자동차의 본체 상태이다. 3.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는 적절한 운전 기술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스트레스에 한번 적용시켜보면 원인이 되는 환경을 조절하고요. 자극을 받아들이는 나에 대해서 관리하고요. 그리고 대처 기술을 익히는 겁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자신의 대처 방법을 자각하고 스트레스와 생각, 감정, 행동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건강하게 대처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음 평정을 위한 3분 명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 챙김 명상은 3분 명상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던데요. 조용한 곳에 차분히 앉는다. 마음만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소음이 있는 곳도 상관은 없다. 외부 자극에 집중하기. 처음 1분은 외부 자극에 집중한다. 창밖의 경적 소리, 창을 때리는 바람 소리, 문 밖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는 소리. 이 소리를 판단하지 않고 감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이라는 거 좋다, 나쁘다, 좀 조용하지 왜 이리 시끄럽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부 감각에 집중하기.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집중하는 거거든요. 엉덩이가 바닥에 닿은 느낌, 어딘가 가려운 느낌, 목에 침이 넣어가는 느낌, 이거 역시 판단하지 말고 불쾌하다, 불편하다가 아니라 그냥 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다음 세 번째,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기. 호흡에 초점을 들어서 코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바람의 느낌, 들숨에 올라왔다가 날숨에 꺼지는 배의 느낌, 이런 지금 바로 이 순간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건 3분 명상은요, 사실은 여기서 작가님도 인스턴트 식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을 한 번씩 먹을 수 있는 것처럼 3분 명상을 통해서 이 순간 3분 정도의 우리가 마음을 안정시킬 수는 있지만 내 삶이 전체 다가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3분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챙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자라는 겁니다. 나가자.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또 뭐냐면요. 완벽주의.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힘들어져요. 본인도 힘들고 타인도 힘들고 인간관계를 가로막는
완벽주의라고 여기 저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으름의 대처 방법. 어떻게 하면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한 걸음 한 발 뒤물러서서 큰 그림을 그리자. 너무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바라보자. 그리고 중요도. 네. 일의 중요도 순위, 전후 순서를 이렇게 써보자라고.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손으로 써라라고. 그리고 완벽주의를 조심해라. 능동적인 게으름과 수동적인 게으름이 있는데요. 사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이 끝나면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자. 그리고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실은 불면증,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의 힘듦은 정말 안 겪어보면 모르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음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우울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소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잘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수면 위생을 한번 바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수면 위생을 여기 작가님이 13가지 정도 써놓으셨는데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을 제한한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도록 한다. 낮 시간 동안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편안하고 조용한 침실 분위기를 만든다. 침실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한다. 규칙적인 식사, 즉 배부 고픈 채로 잠들지 않는다. 수분을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흡연 또한 수면을 방해한다. 염려되는 문제를 침대까지 끌어들이지 않는다. 낮잠을 제한한다. 시계를 방에 두는 것을 피한다. 잠에 들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잠이 잘 들지 않으면 잠깐 거실로 나와가지고 책을 읽는다거나 음악을 차분한 음악을 듣는다거나 이렇게 한번 전환하는 것도 괜찮다. 왜 잠이 안 오지? 이런 게 더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3번째 수면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수면은 우리 신체가 휴식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면이 들면 우리 뇌에서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는 건 맞지만 만약에 잠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을 감고 몸을 쉬고 있는 것, 우리 몸은 똑같이 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 이틀 사실 잠이 못 든다 그래도 이것이 계속 반복될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정해져 있는 시간에 누워서 일어나시고 네, 그러시면 돼요. 나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어. 그래서 난 더 잘 거야가 아니고요. 네. 이렇게 몸은 잠을 못 들었을지라도 우리 몸은 이미 휴식을 취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또 작가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당한 약물 치료도 괜찮다. 너무 수면제 먹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마라. 정신과 전문의시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을 사랑하라. 나 자신을 사랑하라. 자기 몸 긍정주의. 네. 자기 몸 긍정주의에 대한 이야기. 건강한 정신을 위한 3가지 습관 레시피라고 해가지고 필요와 스트레스에 쌓인 현대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또 3가지는 뭐냐 하면요. 일과 휴식을 완전하게 분리하라. 항상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지녀라. 내 삶의 중요한 가치를 설정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마지막 마치며 우리는 때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불안,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에 휩싸여 이에 휘둘립니다. 갑작스레 마주한 감정들은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가 원치 않은 행동을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충동적인 행동은 씁쓸한 후회와 자책을 남기게 될 테고요. 후회할 만한 기억 때문에 이불킥을 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며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라? 잠깐 멈추고 내 마음을 살피는 태도가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세상에 참 많은 심리치료가 있다.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나를 살피는 기술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만남 드림이었습니다.